그날 밤 북풍이 창문 틈을 흔들어대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렵소. 떨리는 목소리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님이, 안 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끌어안았지만 아내의 숨은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북녘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바람이 창틈을 때릴 때마다 허름한 판자벽이 떨렸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화로는 이미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내가 일하는 공장은 올해 배급이 더 줄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동료들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그런데도 우리 집은 늘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다. 허기진 배를 부여안고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고 기계 소리에 묻혀 하루를 보내고 다시 퇴근에 썰렁한 저녁상을 마주하는 삶이었다. 그런 일상 속에서도 아내 수님이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고 먼지 묻은 솥을 닦고 밥이랄 것도 없는 식탁을 차리곤 했다. 나는 그에게 늘 미안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루가 고되고 남자 체면에 약한 소리를 할 수도 없어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여보, 나는 점심을 먹었소. 당신은 많이 드시오. 하고 밥그릇을 내밀었다. 밥그릇 속엔 고작 몇 숟가락 남은 옥수수밥이 놓여 있었지만 아내는 태연한 얼굴로 나보다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먹었소? 묻곤 했지만 그녀는 늘 배가 별로 없소. 라고 짧게 답했다. 그 무심한 한마디에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내는 원래 적게 먹는 사람이었고 나이를 먹으면서 입맛이 줄었다고 스스로 말하곤 했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다. 아내의 뺨이 점점 파이고 손등의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기침을 자주 했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내가 병원에 가보자. 고하면 아내는 손을 젓고 괜찮소? 며칠 쉬면 나아질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오래된 도시락통을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의 양이 어제보다 많았다. 분명 아침에 아내가 넣어준 그 양보다 훨씬 많았다. 순간 어제도 그제도 점점 도시락 양이 늘었던 게 떠올랐다. 나는 멍하니 도시락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어떻게? 처음엔 아내가 밥을 더 넣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의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아내는 늘 반 공기만 먹고 있었다.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스멀스멀 불안해졌다.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늘 그렇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왠지 더 희미해 보였다. 나는 괜히 밥상에 앉기가 어려웠다. 아내가 내 앞에 놓아둔 밥그릇 속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왜 당신 밥은 늘 반 공기인가? 왜 나는 몰랐을까? 그날 밤 아내는 기침을 참지 못하고 한참을 숨 가쁘게 들었다. 나는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수님이,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하오. 그러자 아내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여보, 지금은 병원보다 당신이 밥을 잘 먹어야 하오. 그 말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왜 그녀는 늘 내 밥 걱정만 하는 걸까? 왜 자신보다 나를 더 챙기는 걸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른 채 이불을 덮어주었고 아내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워 눈물이 날 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보다 먼저 눈을 떴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텅 빈 쌀독 옆에서 나는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그 주머니 속에는 잘 부서진 옥수수 가루가 한 줌 남짓 들어 있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이걸로 도시락을 채운 건가? 생각이 그 지점에 닿자 가슴이 세게 조여왔다. 아내는 자신이 먹을 몫까지 모아 도시락에 조금씩 넣어왔던 것이다. 그래야 내가 공장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나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늘 적게 먹는다던 말, 언제나 배가 부르다던 억지, 미소, 점점 말라가는 몸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조금 먹었소? 당신은 왜 늘 배가 없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웃어넘겼지만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순간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아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깨 있소? 나는 얼어붙은 채로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수님이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혼자 버텼소? 아내는 내가 들고 있는 헝겊 주머니를 보더니 잠시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는 괜찮소. 당신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하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다. 아내는 그런 나를 토닥이며 웃었다. 당신은 일을 나가야 하잖소.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소.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부둥켜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오. 당신도 같이 먹어야 하오. 나 혼자만 살자고 만든 집이 아니잖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다. 기침이 잦아든 뒤 그녀는 힘없이 벽에 기대며 속삭였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오. 너무 강해서 내가 이제야 진실을 본 것이오. 그날 하루 동안 나는 공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아내와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이불을 덮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방 안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에서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온 모든 사랑을 느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아내는 굶어가면서도 나를 챙기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불평만 늘어놓았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순이미를 지킬 차례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공장에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점심 도시락을 열 때마다 아내의 손길이 떠올랐고 그 속에 담긴 희생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일부러 밥을 조금 남겨 집에 가져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또다시 나보다 적게 먹고 있었다. 내가 도시락을 내밀며 같이 먹자오 라고 이야기하자 아내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갯짓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렸는지 모른다. 우리는 오래된 상 위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나누어 먹었다. 아내는 여전히 작게만 먹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함께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이런 마음 때문이구나. 소리 없이 나를 지켜온 아내의 사랑이 눈앞에서 선명해졌다.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달은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며나왔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녀의 볼은 야위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다. 나는 속으로 끝없이 되뇌었다. 이 사랑을 지켜야 한다. 더는 그녀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겠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울컥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마음을 느꼈다. 아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건넨 작은 밥 한 숟가락들처럼 이제는 내가 그녀를 살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밤새도록 나를 깨어있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에게 따뜻한 미음을 끓여내밀었다. 아내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단함과 안도 그리고 오래된 신뢰가 함께 어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버텨온 세월의 의미는 결국 서로를 지켜온 마음이었다. 나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오늘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북녘의 겨울은 해마다 혹독했지만 올해의 추위는 유난히도 깊고 무거웠다. 눈발은 거센 바람에 실려 집집마다 문틈으로 파고들었고 우리 생활은 그만큼 더 빠르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순이미의 기침이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됐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밤마다 숨이 막히듯 떨리는 발작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여전히 괜찮다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나른한 눈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벼워진 어깨가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순이미는 자신의 상태를 결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침이면 기침을 눌러 참으며 부엌으로 향했고 냄비에 마지막 남은 옥수수 가루를 긁어 넣어 죽을 끓였다. 그녀는 내 도시락을 먼저 챙기도 했다. 손등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운데도 여보, 당신은 일하러 가야 하니 든든히 먹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오히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줄이며 나를 살리려 하고 있었고 나는 단지 모른 척하며 숟가락을 들 뿐이었다. 그 단순한 동작조차 죄를 짓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공장에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노동자들은 모두 배고픔과 추위로 지쳐갔고 며칠 내로 배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소문이 공장 안에 퍼져 있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을 때 밥 양이 늘어나 있었다. 순이미가 자신의 몫을 떼어 넣어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다. 그 작은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고통을 숨기고 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도시락 위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퇴근길에 동료가 슬쩍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며 작게 속삭였다. 위험하고 값이 비싸지만 효과가 있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받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이미를 살릴 길이 보인 듯해 마음이 흔들렸다. 집에 돌아오니 순이미는 벽에 기대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희미한 핏줄이 비쳐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순이미, 내가 약을 구해오겠소? 이번엔 정말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눈보라를 뚫고 장마당으로 향했다. 쪽지에 적힌 상인에게 찾아갔지만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며 물건을 내놓으라 했다. 나는 집에 남아있던 작은 장신구들을 꺼냈고 마지막에는 결혼식 날 순이미가 직접 건네준 은장도까지 내밀었다. 상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약 한 병을 내주었다. 나는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자 순이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약을 먹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순이미는 갑작스러운 기침 발작으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나는 겁에 질려 그녀를 부축했고 그녀는 겨우 숨을 이어가며 나를 불렀다. 여보,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오.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이오. 그녀는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의 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내 손을 잡은 채 잠들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기도 전에 나는 자리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칼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치며 희미한 먼지를 일으켰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닮은 듯 했다. 어둡고 차갑고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운 모습.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순이미가 내 옆에서 여린 숨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른 살과 야윈 목, 온기가 빠져나간 듯한 손등이 내 가슴을 조여왔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순이미, 내가 반드시 살려낼 것이오. 이번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옷을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섰다. 마을은 이미 절망의 기운으로 잠겨 있었다. 그 사람들은 배급난으로 눈동자의 생기가 사라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거리에는 약을 구하려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럼에도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희망이 있다고 알려진 비밀 약상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자락 근처에 있다고 했다. 그곳에 가면 더 강한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소문도 함께 들렸다. 나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순이미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었다.
산길로 향하는 동안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발밑의 돌들은 미끄러워져 걷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숨은 차오르고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순이미의 얼굴, 억지 웃음, 떨리는 손, 나를 걱정하며 건넸던 말들, 그 모든 기억이 나를 앞으로 내몰았다. 결국 산자락 깊은 곳에서 작은 움막 하나가 보였다. 오래된 천막처럼 낡았고 문짝은 한쪽이 부서진 채 달려 있었다. 그러나 희미한 등불이 안쪽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수척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왜 왔소? 나는 숨을 고르고 절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오래된 약병 몇 개가 들어 있었고 색이 바랜 종이에는 강심해열 진정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걸 가져가오. 하지만 대가는 필요하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귀중품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약병을 건네며 말했다. 이 약은 강하나 온전한 치료를 보장하진 못하오. 사람의 의지가 더 중요하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순이미를 살릴 가능성.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했다. 바람은 눈을 찔렀고 땅은 얼어붙어 발을 내딛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약병을 품 안에 넣고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만약 이 약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집이 보였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듯 녹초가 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 순이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더욱 가늘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약을 먹였다. 순이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순이미, 이제 걱정 마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지킬 것이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소. 그 말에 나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당신 때문이오. 당신이 살면 나도 사는 것이오. 그러나 약을 먹였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숨은 여전히 불안했고 몸의 열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온기라도 전해주려 애썼다. 그녀는 날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여보, 나 혹시 오늘 밤. 나는 그녀의 입술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오.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당신은 내 옆에 있을 것이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 눈물을 손끝으로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산막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순이미가 마지막 약을 먹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숨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밤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느껴졌다. 그녀의 손끝에 약간의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숨이 조금 더 길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작은 희망조차 두려워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등을 돌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떨림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제발 이번엔 버텨다오. 나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촛불이 마지막 순간 불꽃을 키우듯 순이미는 겨우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날이 밝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예전처럼 활력 있는 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여보,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울컥하여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순임이 지금은 말하지 마오. 숨부터 고르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스스로 상 어퍼 바디를 일으켰다. 비록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나 아직 살아있어. 그 말에 나는 엉겁결에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죄책감과 두려움,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살아줘서 고맙소. 정말 고맙소. 순이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당신 몹까지 먹던 날들 사실은 늘 두려웠어. 당신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쓰러질까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오. 내가 더 지켜줬어야 했소. 그러나 순이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기운을 잃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 둘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나를 부끄럽게도 했지만 동시에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믿고 있었다. 순이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기운이 채 돌아오지 않은 듯 흔들렸다. 나는 곧바로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천천히 하오.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여보가 이렇게 붙잡아주니 나도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기오.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는 봄바람 같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오랜만에 밥 한 숟가락을 제대로 삼켰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다. 여보, 이제부터는 같이 먹어야 하오. 나만 먹어서는 우리 둘 다 살 수 없소. 순이미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알겠소. 이제는 당신 말대로 하겠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나는 그날부터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낮에는 작은 일이라도 대신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순이미는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살아가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며칠 뒤, 순이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난 죽는 줄 알았소. 그런데 당신이 날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었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순이미를 살린 건 순이미의 마음이요. 끝까지 버틴 그 마음이 나를 움직였소. 그리고 그 말은 우리 둘에게서 풀리지 않던 오해와 슬픔, 숨겨진 죄책감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다. 산막의 사이다 전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순이미가 조금씩 기운을 되찾자 우리 집 안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고 배급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숨을 고르고 말을 잇는 모습만으로도 모든 고난이 견딜만 했다. 어느 날 순이미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내가 너무 미안했소. 당신 몰래 밥을 덜어내고 그걸 다 내 몫이라며 웃은 날들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순이미, 그건 미안해할 일이 아니오. 그건 나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었소.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당신을 속였잖소. 이 말에 나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나도 속였소. 나는 알고 있었소. 당신이 몰래 덜어낸다는 걸.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걸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버티고 싶었소. 그 말이 닿자 순이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천천히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려. 서로 속이면서 서로 살리려고.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오래된 서름과 고마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뜨겁게 복받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순이미는 며칠 뒤부터 천천히 방 안을 걸을 만큼 회복되었다.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숨을 멈출 정도로 긴장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보, 며칠 전엔 손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걷고 있지 않소? 그녀는 스스로가 놀라운 듯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본 순이미의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다. 그래도 조심하오.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그녀는 알겠소, 알겠소 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 표정에는 살짝 장난기가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순이미는 조용히 밥상을 보며 말했다. 여보, 이젠 우리 같이 먹소. 나도 당신처럼 제대로 먹겠소. 나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양의 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비록 양은 적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순이미는 밥 한 숟가락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여보, 살아있다는 게 이런 맛이었구려. 나는 그녀가 눈을 뜨기 전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며칠 뒤 그녀는 스스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옆에서 말리려 했지만 순이미는 고개를 저었다. 여보, 나도 이제 다시 살고 싶소. 내 손으로 뭔가 해보고 싶소. 그녀는 마치 죽음에서 되돌아온 사람처럼 생기에 차 있었다. 그녀가 장작을 쌓고 불꽃을 일으킬 때 나는 그 불빛 속에서 순이미의 강한 의지를 보았다.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힘, 그것이 우리 둘을 살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오래된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순이미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을 용서했소.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내가 무엇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날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당신도 날 속였지 않소?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겠소?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나도 순이미를 용서하오. 서로 속인 것도 서로 지킨 것도
이제는 다 괜찮소. 그 말이 닿는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머물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겨울은 여전히 깊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작은 봄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이다 같은 변화가 바로 그날부터 우리 삶을 다시 데워주고 있었다. 순임이가 완전히 일어설 수 있게 된 날, 나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사람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다. 햇빛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빛이 순임이의 얼굴에 닿는 순간만큼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걸어나가 오래된 장독대 앞에 섰다. 손끝으로 장독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내가 이걸 다시 만지게 될 줄 몰랐소. 오래전에 손 놓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 내 앞에 있는 게 참 기적 같구려. 나는 그녀의 뒤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견딘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은 그 어떤 보물보다 귀했다. 순임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내 쪽으로 돌아섰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살렸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그저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순임이 당신이 스스로 버틴 것이요. 나는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준 것뿐이요.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신은 모를 것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며칠 뒤 우리는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병들기 전 순임이가 아끼던 작은 수건, 장마당에서 함께 고른 낡은 숟가락, 결혼 초에 사두었던 오래된 보자기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을 담고 있었다. 순임이는 물건 하나하나를 만지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도 버텼구려. 눈보라치던 날도, 배급 끊기던 날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했던 날도 그런데 결국 이렇게 살아남았소. 나는 그녀의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다. 그건 순임이 당신이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요. 그 말을 듣던 순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서로 살린 것이구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매섭게 불어왔지만 촛불은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다. 순임이는 촛불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여보, 저 촛불이 꼭 우리 같지 않소?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고 깜빡이면서도 끝내 살아남는 모습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게 말이오. 우리가 그런 촛불 같소. 비틀거려도 꺼지지 않는 순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감사히 느끼오. 여보와 또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선물 같소. 순임이의 말은 조용하지만 깊었고 나는 그 말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잡고 살아남은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방 안에서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다. 나는 촛불을 바라보다 말했다. 순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겨울이 온다 해도 난 두렵지 않소. 당신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어떤 추위도 견딜 수 있을 것이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도 그러오.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이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잠을 잤다. 바람은 여전히 창문을 흔들었지만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배급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마음속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순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임이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여보, 우리 오늘도 살아있어.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낸 사랑의 증거로 이어질 시간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